네, 서울대 정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조화와 증거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을 만한 주제처럼 보이는데요. 자, 일단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서 지구와 태양의 자리를 맞바꾼 태양 중심의 우주 체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심원 체계를 구안했던 이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등은 그들의 가정에 부합하는 계산을 통해 겉보기 운동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의 균일성이라는 제1원리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도 동시에 허용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주의 형태나 그 부분들의 불변의 대칭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이해하거나 도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화가나 각각 다른 모델로부터 각각 아주 잘 그려진 손, 발, 머리 등을 모아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 그 조각들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한 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이고, 보통은 이 내용이 이제 지구 중심 체계의 부조화스러운 면, 그리고 특히 여기 운동의 균일성이라고 하는 제일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톡톡 집어서 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등속 원운동을 이제 원래 해야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책에서는 이제 이심이나 특히 이제 대심 이퀀트를 이용함으로써 부등속 원운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불변의 대칭성이나 뭐 괴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상당히 이제 미적인 측면에서 뭔가 아름답지 못함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대칭적으로 이제 태양 중심 체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옹호를 하는데요. 다른 행성들의 운동을 지구의 회전과 관련 지은 후 각 행성의 공전에 맞춰 계산해 본다면 행성들의 모든 현상이 그로부터 곧장 따라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과 천구들 또는 하늘 그 자체의 순서와 크기가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묶여 있어서 그것의 어떤 부분도 다른 모든 부분과 우주 전체를 교란하지 않고선 변경될 수 없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게 자신의 체계에 나오는 그 여러 구성물들이 아주 밀접하게 짜여졌다는 점, 뭔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약간 미적인 측면에서의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놓게 된다면 수많은 천구가 필요해져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여러 작용에 하나의 원인을 부여하길 좋아하는 자연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태양 우주의 놀라운 대칭성과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 구절은 이제 단순성이나 통합성을 이제 강조하는 구절로 얘기되고, 이제 대칭성이라는 이제 조화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지구 중심 체계에 비해서 자신의 태양 중심 체계가 훨씬 더 대칭적이고 조화롭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제 혹자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 도대체 코페르니쿠스가 의도한 그 조화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조화라는 걸 통해서 조화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간주될 수 있는지,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체계가 훨씬 더 우월한 체계임을 이제 보여주곤 했으나 실제로 일부 이제 학자들, 특히 이제 토마스 쿤과 같은 학자는 이 구절에 주목을 함으로써 이건 결국 미적인 장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 체계가 어떤 경험적인 체계로서 지구 중심 체계보다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훨씬 매우 부족한 논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태양 중심 체계와 지구 중심 체계 사이의 선택은 당시에 어떤 취향에 의존하는 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이 얘기를 언급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 그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니 코페르니쿠스 체계니라고 부를 때 변화를 봐야 되니까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다루는 문제는 이제 행성들에 관한 문제고요. 이런 속도와 방향, 운동 방향까지도 변하는 그런 천체들을 이제 행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7가지 행성이 있었고요. 7가지 행성에게는 이제 물론 매우 불규칙한 모습이 있긴 있지만 상당히 규칙적인 특징으로서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그런 황도 주기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한 번씩 아까 봤듯이 역행을 하게 돼. 보통은 이렇게 순행을 하지만 가끔씩 역행을 하는데, 그 역행을 하는 주기가 나름 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천문학자들은 이 2가지 주기에 주목해서 이제 천문 체계를 만들어냈고요. 특히 황도 주기를 기준으로 이제 행성들의 순서도 잡았죠. 그래서 느리게 도는 걸수록 더 멀리 있고 빨리 돌면 더 가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구 중심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기만 알겠지만 수성과 금성과 태양은 다 같이 황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으로 똑같이 걸립니다. 물론 평균적으로만 따지는 거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과거부터 있었고요. 물론 프톨레마이오스가 수성, 금성, 태양의 순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권위로 굳어졌지만요. 그 코페르니쿠스는 바로 저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마음에 걸렸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성들에게 7행성에 다 적용을 하지만 그냥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행성들이 달을 제외하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행성에 대해서는 그 태양과 동기화된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내행성, 수성과 금성에 대해서는 주원이 태양과 동기화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전원의 중심이 항상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이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바로 저 내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항상 태양의 주기와 똑같은 주기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태양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셔틀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외행성의 경우에는 주전원이 태양과 동기화돼서 움직인다라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CP라는 직선과 E가 지구고요. P가 행성인데 행성은 주전원 위에서 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G0의 체계에 따르면 그냥 각각의 행성에 대해서 주원, 주전원을 설정해서 그 체계를 완성하면 그 관측 자료를 바탕해서 체계를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태양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 사실은. 외행성을 보게 되면 태양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태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채택한 그 방식은 뭐냐면 주전원이 도는 그 CP가 ES와 항상 평행하게 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ES가 항상 1년에 한 바퀴씩 돈다면 저 주전원도 항상 1년에 한 바퀴씩, CP도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CP가 항상 태양과 동기화된 방식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외행성이 역행을 할 때면 항상 그 위치가 태양의 정반대편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 현상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따르면은 바로 수성과 금성은 주원의 주기가 항상 1년이고요. 그 나머지 그 화성, 목성, 토성은 주전원의 주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이런 식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제가 G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G1. 그러니까 아까 G0는 그냥 각각의 행성에 대해서 주원과 주전원을 배정해서 관측 데이터에 맞춰서 푼다라고 하는 그런 식인 거고요. G1이라고 하는 가설은 그 주원, 주전원 체계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태양과의 동기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제가 S라는 이름을 붙여서 G0 and S가 바로 G1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순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순서까지 배치된 체계가 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고 불리는데 이건 제가 G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G2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겹겹의 천구 가설이라고 해서 안쪽 천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주전원이 딱 만들어진 것만큼 그 다음번에 이제 천구가 또 다시 만들어지고 딱딱 채워져서 빈틈없이 천구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가설에 기초해서
만든 가설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태양과의 거리를 측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많이 빕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제 금성과 수성을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제안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매우 구체화된 가설 G2고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프톨레마이오스 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대심이나 이제 2심까지 추가해야지 더 완성이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그래서 세 가지 프톨레마이오스 책, 세 가지 지구중심 체계를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G0와 G1과 G2 구분했는데요.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도대체 무엇과 비교를 한 것인가? 자, 보통은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책의 조화, 단순성, 통합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보통 많이 떠오르죠.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뭔가 수많은 천구를, 그러니까 과거의 체계에서는 수많은 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체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각되는 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주전원을 이용해서 역행 운동을 설명하지만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는 주전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주의 내적 구조 자체만으로도 역행 운동이 설명된다는 거죠. 지구가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외행성을 이제 따라잡는 순간 이제 외행성이 마치 겉보기에 뒤로 가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설명한다는 거죠. 과연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의도한 것이냐?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주전원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코페르니쿠스 체계도 역시도 많은 주전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전원 개수, 물론 기본 주전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5개는 없애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코페르니쿠스 체계 조화를 이제 설명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르텐스 등의 몇몇 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가 지적한 그 수많은 천구, 지구 중심 체계에서 필요한 그 수많은 천구는 그 실제 존재하는 수많은 천구가 아니라 그 지구 중심 체계에서는 천구가 확정되지 않고 천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을 이제 의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구 중심 체계에서는 물론 아까 확정된 체계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죠. 내행성은 이렇게 그리고 외행성은 저렇게 바깥에 그려놨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저런 크기일 필요가 없고 행성들의 위치만 맞출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비율만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심지어 반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직관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도 행성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겠고요. 따라서 코페르니쿠스가 지적할 때 지구중심 체계는 너무나 그 원의 크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정해 주는 게 없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자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행성들의 순서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많이 지적을, 실제 그걸 가장 큰 불만으로 보인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1권 10장인데 1권 10장이 바로 행성들의 순서를 다루는 바로 그 파트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는 그 당시의 미적 관점에 비춰봐도 그렇듯한데요. 뭐 알베르티의 경우에 나는 아름다움을 모든 부분들의 조화로서 어떠한 추가나 삭제나 변경도 전보다 나빠지게 만들 뿐인 그러한 비율과 연결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 정의할 것이다. 또 인물화에 대해 이렇게 적용한다면 인물화가 아름다우면 어때야 되느냐? 각 부분들이 적절한 비율로 함께 잘 결합되어야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괴물에 대한 얘기로 연결시키면 지구 중심의 체계는 각 행성들의 운동이 개별적으로만 모형화될 뿐이지 함께 적절한 비율로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각들, 다시 말해 이 조각이란 결국 각 행성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한 명의 사람이라기보다 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그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길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보게 되면 코페르니쿠스 체계 조화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는 이제 각각의 행성들의 크기가 확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행성의 경우에 그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최대 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 이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최대 이각을 알면 내 행성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 거리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저 P라는 행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간격이 30도다라고 한다면 저게 접선을 생각해 보시면 1대 2대 루트 2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사이를 1이라고 하면은 SP는 0.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측 결과를 이용해서 각 행성의 그 거리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확정 지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외행성도 좀 더 복잡하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진 않겠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그냥 현대적인 수치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행성들의 천구들의 크기가 어느 비율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조화라는 거죠. 태양 중심 체계 첫 번째 조화. 그리고 그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불변의 대칭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색한 표현이죠. 불변의 대칭성.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고 대칭성의 앞에다가 왜 저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칭성이란 말이 원래부터 옛날 고대 시절부터 여러 부분이 서로 적합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원래 사용되었던 것이고 고대 비트루비우스라든가 건축학자 아니면 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용법의 그 대칭성이란 시메트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었고요. 그래서 원래 메트리라는 표현이 원래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불변의 대칭성이라는 구절이 사실은 그냥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대칭성이라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게 뭐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안 되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각각의 행성들의 천구의 크기, 행성의 궤도 크기, 반경의 크기가 확정된다는 것, 비율이 쭉 된다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조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랑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것에 의존하는 두 번째 측면인데 뭐냐면 아주 코페르니쿠스가 명시적으로 쓴 구절이 있습니다.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 천구의 확정된 크기가 있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공전 주기를 이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쓰게 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는 공전 주기가 과거의 그 수성, 금성, 지구가 1년, 1년, 1년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다 이제 태양 중심 체계에 맞춰보면 88일, 225일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전 주기가 늘어날수록 천구의 크기도 함께 늘어나는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단조 증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게 행성들의 상대 속도에 따라 그 순서가 결정돼야 한다는 그 원리를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만족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과거의 체계에 비해 훨씬 조화로운 체계라는 거고 반면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어떤 버전의 지구 중심의 체계든 그 주기는 같지만 천구의 크기는 다른 그런 행성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황도 주기가 1년, 1년, 1년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주기가 똑같은 애들이 존재하게 되고 걔네들을 같은 그 순서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은 주기는 같지만 그 크기가 천구의 크기가 다른 그런 행성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화스러운 체계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지구 중심의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세 번째는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현상들 사이에서 서로 무관해 보였던 지구 중심 체계를 인정했을 때는 되게 무관해 보였던 그런 현상들이 상호 연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 체계에서는 설명되기 어려웠던 왜 하필 내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태양 주변만 맴도느냐라는 질문 또는 왜 하필 외행성은 태양 정반대편으로서만 이제 역행을 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모형 그 자체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과거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걔네들이 다 태양과 동기화된 방식으로 주전원이나 주원이 움직인다라고 설명하라는 건데 그럼 왜 하필 그렇게 동기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동기화를 만들어내는 또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걔들이 사실은 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걔네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결국 태양을 도는 지구의 주기, 관찰자의 주기에 모두 공통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관찰될 때는. 그래서 태양과의 연관성은 태양 중심설에서의 어떤 필연적인 귀결로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상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맞죠. 이 외행성이 이제 왜 하필 태양과 반대편에서만 역행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지구가 저 외행성, 빨간 행성이 역행을 하려면 지구가 따라잡아야 하는 거죠. 뭘 기준으로냐면 태양을 기준으로죠. 따라잡을 때가 항상 태양, 지구, 행성 그렇게 나란히 있을 때만 그 따라잡는 순간이 되니까요. 왜 하필 그런 배치에서만 그 외행성이 역행을 하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주기는 프톨레마이오스 책에 대충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성의 주전원이 엄청 크다. 자신의 주원에 비해 비율상으로 주전원이 꽤 큰 비율로 차지한다. 대신에 주피터나 세턴은 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 너비가 점점 좁아지는 거다. 자, 그런데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 목성의 주전원의 크기는 화성의 주전원보다 작아야 되느냐? 비율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코페르니쿠스 책에서는 그런 답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냥 태양 중심 체계에서 돌는 거고, 전반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속도도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그 조화의 원리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지구가 점점 가까이 있는 애일수록,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지구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역행 너비도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멀면 멀수록 되게 느리게 가니까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따라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기가 왜 1년에 가까운지, 그러니까 역행 주기가 왜 1년에 가까운지도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한참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성이 왜 이렇게 특별히 엄청 밝아졌다, 엄청 어두워지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구인데요. 세 번째. 화성은 가까워질 때 이만큼밖에 안 되고 멀 때는 이만큼까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자면 이거나 역행 크기나 역행 주기에 대해서는 동등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쪽이 좀 더 그 조화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주기가 늘어나고 뭐 그 속도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그 단조 증가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설명하면 아주 조화롭게 설명이 되는 것뿐이고요. 밝기 변화의 면에서는 서로 경험적으로 다른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그 거리의 비율차,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멀 때의 거리비는 이때랑은 달라요. 이때랑은 다르니까 그건 경험적으로 다르긴 한데 근데 다만 밝기 변화를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밝기 변화는 그 당시에는 이제 둘 사이 경험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네. 3분이요? 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이제 조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게 단지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G1과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비교해 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입니다. G1인데요. 태양과 동기화된 건데요.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행성들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코페르니쿠스 체계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똑같겠죠?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내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외행성은 저길 돌지만 사실은 주전원이 크기가 태양의 원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사실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티코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지구에 꽂혀있던 압정을 빼서 태양에 꽂기만 하면은 이 시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시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행성들의 위치만 보면은 경험적 행성들의 위치에 대한 지구에서 관찰되는 행성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바로 이걸 보게 되면 두 체계가 경험적으로 다른 체계가 아닌데 어떻게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강력한 논비를 내는 거죠. 경험적 동등성에 의존하는.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그 조화라고 하는 게 더 경험적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성의 역행 주기가 태양과의 회합 주기와 일치할 이유는 없죠. 원래 지구 중심 체계에서는. 각각의 행성의 주전원이 돌고 뭐 주원이 돌고 각자 자기 마음인데 그게 왜 하필 태양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려는 이유가 없는데 그에 따라서 그 태양과 회합 주기, 그러니까 합이 만나는 주기랑 역행하는 주기랑 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론적 귀결이 아니지만 태양 중심 체계의 이론적 귀결이기 때문에 두 주기의 일치는 G0와 H0를 차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그럴듯한데 만약에 우리가 G0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G1과 비교하게 되면 애초에 각각의 행성들이 태양과 애초에 동기화되어 움직인다라는 그 S라고 하는 보조가설을 붙인 G1과 비교하게 되면 G1은 그 두 주기의 일치를 이론적 귀결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두 주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양쪽에게 모두 다 동일한 증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H0와 G1은 정확히 동등한 정도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증거 차이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이제 넌센스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약간 좀 더 다른 얘기를 한 건데 이건 넘어가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결입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러면 조화 3에만 주목하게 되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조화 3에 주목해서 태양 중심 체계가 동일한 증거에서 더 많은 뒷받침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제가 앞에 보여준 거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조화의 층은 어때요? 조화 1. 불변의 대칭성. 이거 어떻게 되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행성들의 순서를 더 확정짓고 행성들의 궤도의 크기를 다 확정짓는다. 언뜻 보면 장점처럼 보이죠. 더 많은 주장을 하니까. 근데 더 확정적이고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더 참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틀릴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거 사실은 반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풍부한 예측을 제공하고 더 많은 시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을 추구할 이유는 제공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탐험을 하겠다 그러면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한번 이용해서 탐험 어떤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론을 믿을 이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건 뭐냐면 행성들의 상대 속도에 따라 그 순서가 결정된다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분명히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우월한 이론이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꼭 왜 자연이 꼭 그런 원리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의 보편적인 정서는 기왕이면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당시의 어떤 공통된 상식이었을 것 같고 사실 고대에도 그러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뿐이니까 기왕이면 지켜지면 좋을 원리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가정할 때 이 두 번째 의미의 조화는 정말로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만 써도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결론은 뭐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이니까요.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